네, 이번 달도 역시 외생 변수 영향력 아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순에 미국에서 금리 결정 예정이 돼 있고요. 특히나 가장 어려운 게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전쟁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는 3월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될지라는 부분들 많이 좀 궁금하시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 섹터에 걸쳐서 지금 전쟁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인플레까지 굉장히 강하게 자극시키게 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가 강도까지 조절할 정도로 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포트 보시면 요즘에 한숨 많이 나오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지금 기승전 전쟁으로 해서 매일매일 시장 움직임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빠르게 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발빠른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난이도 높다라고 느끼고 계실 것 같고요. 언제쯤 정상화된 시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막연함과 함께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발점에 좀 될 수가 있을까 반신반의한 오늘장의 지수 움직임 또 동태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판단 많이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저희 큰 그림 그려보면서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또 전략까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오경택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섹터와 그리고 모든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전쟁과 인플레라는 키워드를 빼놓고는 아마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벌써 보니까 오늘로 전쟁이 시작된 지 12일째가 됐습니다. 그간의 일지를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제 발생 시점이 2월 22일에 발생이 됐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이 이제 이름이 익숙할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 독립 승인하면서 이제 불거졌고요. 특히 이제 2월 24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전쟁이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증시에 가장 또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이렇게 러시아가 제재가 시작이 됐는데 2월 26일부터 시작이 됐고 그중에 가장 큰 게 국제은행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의 결제망에서 이제 러시아 은행들을 제외하면서 제재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신용등급이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는 CA 등급으로 강등이 되면서 C가 이제 디폴트 단계인데 디폴트 전 단계까지 좀 전 단계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 그 러시아 디폴트 우려까지도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계속 주목하는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2월 27일에 첫 번째로 협상이 시도가 됐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이 이제 불발이 됐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3차 협상이 좀 진행이 됐는데 일단 민간인 대피 문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합의 없이가 종료가 돼서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이 나타난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요구사항을 하는 부분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중단해라. 그다음에 돈바스 칠러 반군 지역인 도네츠크하고 루간스크 지역의 자국 영토를 인정해달라는 요구 사항이고요.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요구 사항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4차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좀 확인을 해야 좀 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방향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의 단계 종료가 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지금 장기전으로 들어갈 어떤 조짐도 조금 있기 때문에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계속 이런 국제 정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국내 업계 전반입니다. 섹터에도 막대한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섹터들의 반응도 한번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업종별로 반응이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또 장기전이 되다 보니까 그 이슈에 따라서 또 업종 간의 움직임이 변동성이 더 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재 수급 문제 발생 우려 부분이 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수가스의 원료인 네온하고 아르곤, 제논가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50%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수급 우려의 발생 포인트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정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도 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서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익의 변동이 같이 발생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진출돼 있는 그런 상태에다가 그다음에 루블화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절하에 대한 환손실 우려까지 좀 있는 상태여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좀 높게 주가에도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도 이제 곡물가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환율까지 어제 같은 경우는 높게 오르다 보니까 역시나 음식료 업종에도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원자재 부담이 없는 엔터나 게임, 컨텐츠 업체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원자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단기 수혜로 지금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전일자로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좀 지정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수입 비중 있는 원자재 업체들에 대한 영향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비우호적 국가의 무더기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해보겠다, 이게 제재를 가면 우리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어떤 제스처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분명히 러시아에서 생산을 하거나 뭐 지급받을 돈이 있거나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은 반드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러시아발 인플레 덫에 빠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간밤에 또 움직이는 동향도 그렇고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네요, 부장님. 네, 아무래도 이게 좀 장기전으로 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러시아발 인플레 우려가 계속 확산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러시아에서 그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무기화해서 이 부분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전이 될수록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에 생산하고 있는 원자재 비중을 좀 살펴보면 팔라듐이 43%를 생산을 하고 있고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천연가스가 16%, 원유가 12%, 밀이 11%입니다. 그래서 그 원유, 천연가스 에너지에 사용되는 에너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곡물, 밀 가격까지 같이 양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러시아 원유 수출 비중을 보면 유럽의 53%를 러시아가 수출을 하고 있고 미국은 20%, 아시아는 8.9%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도 20%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도 원유를 생산하고 있고 셰일가스가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럽이 원유 수출을 러시아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유럽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천연가스 수출 비중에 있어서도 유럽이 40%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일본 20%, 중국 17%이기 때문에 특히 유럽이 원유하고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좀 강력하게 러시아의 원유나 천연가스 수출을 좀 중단하려고 하지만 유럽은 지금 당장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제재 사항도 쉽게 합의가 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유럽에서 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아무래도 러시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끝나야지 끝나는 거긴 한데 갑작스럽게도 사태는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때그때 흐름을 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반대응을 주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이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리오프닝 관련주라던가 엔데믹을 준비하는 초콜릿 종목들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는 계속해서 규제 종료가 되고 있는 분위기죠, 현재? 네, 맞습니다. 이제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코로나 관련 규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방역 패스를 또 해제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방역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 방역 규제를 종료를 했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었던 그 물류 대란이나 생산 증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그 코로나19 방역 이후에 그 생산 증가, 그다음에 물류 해소 이런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준이 이제 3월 FOMC를 앞두고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단기 돌발 악재가 또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비둘기적인 통화 정책을 지금은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둘기파의 FOMC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총체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3월 아직 남은 기간 많잖아요. 어떤 전략 구축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세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로 했을 때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좀 가장 많이 보는 게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상황인데요.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현재 PBR 기준으로 1배 되는 게 2,490포인트고 이제 앞으로 12개월 후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2,66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00 선이 좀 지켜져야 앞으로 반영되는 PBR 1배 가치가 좀 지켜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주봉 121선이 265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지켜지면은 어느 정도 좀 지수 하단대를 좀 유지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그 협상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협상이 빨리 진행이 돼서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돼야 될 걸로 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과연 그 3월 15일, 16일에 있는 미국 3월 FOMC에서 어떻게 이제 통화 정책을 펼치는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한 후에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방향을 잡고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확인 이후의 대응 원칙 저희 기억하겠습니다. 아쉽게 오늘 마지막 방송일이라고 들었어요, 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다른 좋은 프로그램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건택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